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농산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상승세가 겹쳐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3, 4월 먹거리 할인에 600억 원을 투입하고 처음으로 과일 직수입을 추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지난 1월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둔화했던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3%대로 다시 오른 겁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20.9%나 올라 전체 물가를 0.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1년 전보다 사과가 71%, 귤도 78%가 뛰었고 토마토와 파는 50% 넘게 올랐습니다. 신선과실 물가는 1년 전보다 41.2% 급등해 32년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 하락폭도 한 달 전보다 축소된 1.5%에 그쳐 상대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는 2.5% 상승에 그쳤지만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3.7% 올라 넉 달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오늘 아침 최상목 부총리가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정부는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서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50%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처음으로 과일 직수입을 추진합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오렌지와 바나나를 직수입해서 저렴하게 신속 공급하고 수입과일 관세 인하 대상도 늘립니다. 서비스 물가도 각 부처가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특히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특히 기업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절반 정도 떨어졌지만 밀가루와 식용유 등 식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원료값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다면 하락되는 제때 그리고 하락분 만큼 제대로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14분기 연속 위험 수위를 벗어나지 못해 197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자료를 보면 부채 위험 지표인 신용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로 지난 2020년 2분기 말부터 줄곧 10%포인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비롯해 과거 신용갭이 10%포인트를 넘은 적은 있지만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면서 병원들도 병동을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임의를 비롯해 일부 교수들까지 추가 이탈 움직임이 보여 걱정인데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비상진료 체계를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은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병원 진료 차질이 시작된 지 3주가 넘었는데요. 이 병원마다 병동 축소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대병원의 경우 서울의 주요 병원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요. 전공의들이 보름 넘게 돌아오지 않으면서 진료 차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의료 인력들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하기 위해 병동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 환자 위주로 진료가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사태 때처럼 상대적으로 덜 급한 환자들은 한 병동에서 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빅5 병원들도 수술 건수가 평소의 절반 아래로 떨어지면서 병상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점인데 빅5 병원에서 절반 정도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도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교수님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비상진료 체계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
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병원에서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거나 병동을 통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추가로 병원을 떠날 경우 이런 진료 축소 사례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료 차질이 길어지고 또 갈수록 심각해져서 걱정인데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을 시작했죠. 네, 이곳 서울대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90%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해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근무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는데요. 그제까지 이런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천여 명에 대해서는 어제 오후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나머지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전 통지서가 나간 뒤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이후 행정처분이 확정이 되면 면허가 3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정부는 전공의 가운데 집단 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교수들은 전공의에 이어 학생들까지 본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삭발식을 강행한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앞서 강원대학교는 교육부 의대 정원 관련 수요 조사에서 기존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수들은 지난주 교수회의에서 77%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대학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대학 본부의 일방적인 증원 계획이 구성원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의 필수 의료나 이런 걸 담당할 의사가 얼마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 그걸 근거로 너네는 얼마 정도 해야 될 것 같다. 그거를 각 대학에 일단 알려주고 그러면 각 대학에서 그걸 바탕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마감 이후 전국 의대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 대학 교수들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거나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울산대와 원광대 의대, 연세대, 고려대 역시 마찬가지. 교수들의 겸직 해제 요청과 보직 사임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우려하는 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병원마다 진료와 수술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조차 집단 휴학과 개강 연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정원 신청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뭔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협상의 여지라든지 이런 어떤 합의를 좀 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각 대학이 정원 확대를 요청한 후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의 갈등 역시 커지는 상황. 교수들은 이대로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단체 행동도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각 대학이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기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은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증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공방이 법정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학들이 신청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날, 의대 교수들이 증원에 반대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증원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어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이에 당사자인 의대 교수나 전공의, 의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어겼고 문재인 정부 시절 의사협회와 정부 사이 합의도 깨트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정부가 근거로 든 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걸 두고는
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각 대학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증원을 추진할 거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대 증원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송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의료법 위반과 전공의 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주소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조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선 주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떳떳이 나서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3월 1일 저에게 압수수색영장을 갖고 왔을 때 순순히 제 핸드폰과 비밀번호를 풀어서 내드렸습니다. 우리 의사들의 2024년 오늘의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의 이런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합니다. 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은 정원을 크게 늘려달라고 요청한 반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양측 입장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의대 입학 정원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동아대 이해우 총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동아대 총장 이해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은 몇 명입니까? 예, 현재 우리 대학 정원은 49명이고 이번에 51명을 늘려 총 100명으로 정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예, 그렇게 100명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대학은 이미 1000베드의 병원 병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산하 2개의 의료센터를 갖고 있는 데 비해서 턱없이 의대 학생이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예, 병상도 있고 조력회사도 있는데 의대 학생이 부족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네. 의대 증원을 확대하려는 거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이나 전공의들, 의사협회 쪽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대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000베드를 가지고 있고요. 병원 규모에 비해서 학생 수가 상당히 모자란다는 그 부분을 의대 교수들이나 의대 학장이나 교수들하고 이미 공감을 하였고 지난주에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이거 의대 교수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시설은 있지만 교수들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반대 입장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교수에서 지금 의대 교수는 잘 아시다시피 예. 기초와 임상 교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지금 기초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정원이 정해지면 올 9월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을 지금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의대 교수를 채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지금 총장님께서 좀 앞서 전공의도 그 병원 현장을 좀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전임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도 반발하는 상황인데 지금 예. 총장님께서 느끼시는 그 지역의 의료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학에 지금 요번 관련해서는 교수님들 사직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의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전국 단위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상급 병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및 진료 거부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료 거부는 현장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 지방 의료를 활성화하고 지방의 어떤 의료 인력을 많이 좀 충원을 한다고 해도 예. 암이나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서울 탑5 병원으로 가려는 경향이 큰데 예. 지방 의료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좀 있으십니까? 예, 지금 우리 동아대 병원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전국의 최상위 수준입니다. 예. 병원 수익은 지금 다른 데 쓰지 않고 고가 의료 장비 구입이나
의료 환경 개선에 지금 사용하여 서울 있는 병원과 갭을 지금 줄이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은 부산 시민들부터 지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병원 수입은 장비나 어떤 의료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전공을 대거 이탈한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 장기적으로는 전문을 중심으로 가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게끔 업무 분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취지로 지금 어떤 보관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아마 국립대 일단 중심으로 아마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아마 지원이 크게 잘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사립대는 학교의 시스템이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 정원을 51명으로 더 늘렸을 때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교수 청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총장님 계신 그 지금 진료 현장에도 어느 정도 좀 차질이 있다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증원을 신청한 다른 대학들의 경우 뭐 사직서를 내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삭발을 한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동아대 의대 교수님들이나 의대 학생들, 전공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 의대 교수님 지금 사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 동맹수업은 지금 학생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예. 전공의들도 많이 지금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인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지금 학교에 뭐 수술 같은 거는 조금 연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병상이나 조력회사, 장비들에 대한 투자도 동아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갑자기 2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육 인프라를 그렇게 급작스럽게 채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이미 지금 우리 49명에서 51명이거든요. 뭐 예. 숫자는 2배지만은 이미 대학 병원의 병상이 지금 1000배대에 가깝게 있고 기존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의대가 내년부터 충원이 되면 당장 실습할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일단 여유는 좀 있지 않습니까? 예과 예. 2년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나 또 2년 정도 지금부터 한 3년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면 의대 학생들을 수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순차적인 증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인 지원이나 확대 방안을 갖고 계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순차적인 지원은 정원은 예.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49명에서 100명으로 되면 예. 의대생들이 입학을 하면 의예과 2년 하고 본과 4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한 3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준비를 하면 교육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게 대학본부의 판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증원 정책 경우에는 지역 의료 살리기라는 어떤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아대 경우에서 신입생 80%가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졸업을 하고 부산에 남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관도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는 한 건 아니고 표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입학생 중에 부산 시내에서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 출신보다도 부산에서 개업을 한다든가 부산에 남는 의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걸 이미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80%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 기조는 계속 지켜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정부는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 지금 착수한 상황인데 지금 이 극한의 대립에서 특히 대학 측에서 할 수 있는 중재 방안,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교수들이나 학생들은 학교 동아대학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국자를 움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사실은 개입할 상황이 그래 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 이해우 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봤습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정원 3,000명 넘게 늘려달라고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물론 의대 교수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삭발 투쟁에 사직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도 냈는데요. 이번엔 김현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 연결해서 이번 소송의 배경, 그리고 현재 의대 교수들의 분위기와 입장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무효라 이렇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실질적인 면으로는 교육 당사자인 교수들에게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육이라는 게 도제 교육이기 때문에 강의실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환자 한 사람을 놓고 거의 1대1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교수 인력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학생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렴은 고사하고 어떤 정보 공개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고 절차적으로는 대학교의 정원은 교육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교육부를 패싱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부 소관인 거를 복지부가 한 부분, 그리고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집단 이탈에 이어서 교수님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반발 대열에 합류하는 움직임들이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님 혹시 느끼시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 처참하죠. 저희들은 이제 환자를 직접 일선에서 지금 봐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들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이런 무슨 정치 투쟁이나 이런 데 관여할 여유도 없습니다. 예. 지금 반대로 의과대학 있는 전국 40개 대학, 앞서 동아대 총장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많은 의대 증원을 늘려달라, 3,401명 늘려달라 교육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주로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증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교수님들과 전공의들의 반발에도 대학이 이렇게 증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번 전 절차가 완전히 깜깜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교수는 물론 총장님하고 학장님들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심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곳이라는 것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정부 교부금, 글로컬 대학 같은 이런 교부금을 굉장히 목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독자적인 그런 의견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의 목적은 대학 어느 학교든지 학생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터인데 예. 많은 총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근데 대학의 발전이 이 학생의 교육에 선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말씀을 하셨고 진짜 지역 그 의료가 많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여러 문제의 해결책들이 이제 제안이 되는데 지금 당장 몇 년 안으로 경기도 서울 주변으로 지금 대형 병원 8개 분원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6,000베드 이상의 새로운 병원이 생기는데 예상으로는 아마 여기서 다 싹쓸이를 해갈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다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앞서 이제 동아대 총장 연결했을 때는 학교에 이미 시설이나 어떤 병상, 어떤 주변 시설 어떤 제반 요건들이 좀 갖춰진 상황인데 학생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학생은 시설에 끼워 맞추면은 학생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금 교육과 연구를 뒷전에 두고 이 진료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실습교육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표명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교수 이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설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인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앞서 동아대 총장 말씀하신 걸로는 현장에서 이제 의대 교수가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은 향후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채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대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부의 지원으로 의대 교수 충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일 왜냐하면은, 때문이죠? 예, 지금 이미 대학 교수들은 허리가 잘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젊은 교수들 이탈이 굉장히 많고요. 말씀대로 이 교육과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과도한 그런 진료 업무에 시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희망을 못 느끼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교수를 충원을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지금 교수님도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현장음도 들리긴 합니다만 의료진의 업무 적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전공의가 맡던 일을 교수와 간호사가 하게 되면서 현장 혼란도 상당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느낀 현장에 어떤 혼란도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 카톡을 해서 여러 아주 그냥 처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예. 뭐 사직 움직임이 있다 하는데 이거 사직하기 전에 순직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예, 정말 얼마나 오래 갈지 많이 걱정입니다. 예, 그만큼 업무의 업무의 가중 또 업무에 또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일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간에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이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자들이 바라보는 따가운 어떤 여론의 비판들, 시선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의료같이 복잡한 사안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땜질을 하면 잘 될 거라고 해서 호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필수 의료 문제가 불거져서 이 사단이 났는데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가장 핵심 문제는 공공재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을 짓지 않고 사적인 주체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필수 의료 패키지에서도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소위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리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사기업으로 취직을 하면서 더 착취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자영업으로 개원해서 더 경쟁에 시달리거나 이렇기 때문에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불신 비용만 높아지고 굉장히 이거는 좋지 않은 정치인데 국민들이 아시지 않으시면 이런 나쁜 쪽으로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어찌됐든 간에 전공의들에 대해서 3개월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 교수단체에서도 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 밝히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겸직 해제라는 어떤 진료 중단까지 경고를 하셨고요. 또 일부에서는 삭발 사태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좀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번 가처분 소송이 어떻게 파국을 막아보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정말 절치부심의 그런 결과였고 이것이 잘 되어서 좀 좋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극한적으로 상황이 치닫는 경우는 저희도 너무 두렵고 생각하기가 싫습니다. 만약에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또 교수 단체에서 보시기에 이번 사태 해결의 실마리 어디서부터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지금 이 일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언가 필수 의료의 무너짐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 방법 진짜 시스템은 그대로 놓아두고 의사 수만 많이 늘리는 이런 사적인 의료가 운영되는 이런 상황을 그냥 놓아둬도 되는 것인지 같이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부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연대 의사를 타진하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현역 의원 대신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면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 연결하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어제 회동에서 이번 총선에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어제 당대표 취임 인사차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는데 두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두 대표는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연대, 차후 합당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 조국 혁신당과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했는데 자칫 조 대표와의 연대로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 몫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잠식할 거라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오히려 범진보 진영의 분열을 막을 거란 분석 역시 나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잔류 이후 한풀 꺾이긴 했지만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앞서 컷오프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짜 민주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한 뒤 지금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물론 공천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당내 경선에 참여하면 같은 지역구에는 탈당하더라도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변수입니다. 홍 의원은 경선에 나가지 않았지만 현역 평가에 반발한 친문계와 비주류 의원들 대부분은 내부 예선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이 친명계 도전자들과 경선을 치른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이들이 대거 탈락할 경우 내홍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공천 잡음이 덜했었는데 어제 공천 발표를 두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죠. 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를 경선 없이 단수 공천한 게 결정타였습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초선 홍석준 의원은 자연스레 공천 배제, 즉 컷오프 된 겁니다. 홍석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반발하며 공가디와 비대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공천 대원칙이 저는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유영아 후보 단수 추천 의결이 큰 오점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려 22대 총선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에서 이 지역 현역 의원을 꺾고 대구 중남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내에선 친박 인사들의 잇따른 TK 공천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꼭 현역 의원을 밀어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을 공천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유영아 변호사 공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시스템 공천대로 했다면 더 빨리 발표했을 텐데 정무적 판단으로 오히려 늦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갑과 대구 동구 군위갑 등 5개 지역구 후보를 국민 추천제로 뽑기로 했는데요. 이 가운데 영남권 현역 의원 3명은 사실상 컷오프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이 총선 후보 국민추천제 적용 지역으로 결정된 데 반발하며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이 자신을 저버렸지만 절대 좌절하지 않고 더욱 단단하게 전진하겠다고 썼습니다.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정 후보의 사무실과 자택 등의 수사관을 보내 불법 선거운동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정 후보는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경선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YTN이 정기 여론조사로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신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31%가 이른바 조국 신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YTN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9%,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난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가 1%씩이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어떤 정당 후보에게 표를 줄지 물었더니 국민의힘 35%, 민주당 39%로 당 지지율과 비슷했습니다. 개혁신당은 3%였습니다. 민주당과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기로 한 조국 신당의 영향력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30%, 민주당이 추진하는 통합비례정당은 21%를 득표할 거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신당은 15%, 개혁신당 4%,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2%씩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유권자 81%는 국민의 미래에 투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만 민주당 계열 비례정당에 투표하겠다고 했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는 유권자가 30%를 넘었습니다. 조국 신당 지지도는 20대와 30대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투표 의향도 2030 세대에선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40대, 50대에서는 20%대의 표를 얻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낙연 공동대표가 광주 출마를 선언하며 호남 중심의 선거 전략을 고심하는 새로운 미래는 호남 지지율이 1%에 그쳤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 양당의 공천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유권자는 44%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긍정적이라는 3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 양당의 4월 총선 후보자 선정 과정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4%로 부정적이란 37%보다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긍정평가가 84%, 민주당 지지층은 17%였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해 긍정적이란 유권자는 33%로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 50%보다 적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정적이란 답변이 78%였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은 26%였습니다. 총선 결과를 놓고는 여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오른 29%, 민주당은 3%포인트 낮아진 28%로 양당 격차가 줄었고 비슷할 거란 전망은 28%였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는 상황, 이들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알아봤더니 민주당에 남아야 한다 29%,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떠나란 유권자가 79%로 지배적이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선 남아라 49%, 떠나라 40%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영입한 것이 선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란 전망은 29%로 낮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 지지층과 달리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선 유권자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38%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정평가 역시 지난 조사 때와 같은 57%를 유지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2.8%입니다.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미국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을 맞아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졌습니다. 개표 초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속속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대선 본선 재대결이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까지 슈퍼 화요일 개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우편 투표로 진행된 아이오와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90% 득표율로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서도 90% 안팎의 득표율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5개 경선 지역 가운데 13곳에서 이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공화당도 트럼프의 승리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버지니아에서 개표 시작 20분 만에 승리가 확정됐고, 테네시와 오클라호마 등지에서도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버몬트주에서는 트럼프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이면서 아직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선은 미국 전역 16개 주 6개 시간대에서 치러져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서는 아직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직접 투표소에도 다녀왔을 텐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아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이 진행 중이지만 유권자들의 답변은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였습니다. 당내 다른 경쟁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또 바이든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명확해 마치 대선 본선 투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He's been accused of sexually abusing a woman and found guilty of that. He's got over $500 million worth of fines and penalties. He's not fit to be a president. I'm going to be voting for Trump. We really need somebody, a super strong figure in the White House. 지금 같은 분위기면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수가 없고, 공화당도 슈퍼 화요일을 기점으로 경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경쟁자인 헤일리가 슈퍼 화요일 이후 일정과 이 TV 광고를 잡지 않고 있어 중도 사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까지 정확히 8달 남았는데 일찌감치 대선 본선 체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많습니다. 작게는 2%포인트에서 많게는 5%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가 완전히 결집하기 전이어서 예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달 말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까지 수많은 드라마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 화요일 경선일에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진 않았지만 메시지 자체만으로 트럼프 진영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2억 8,200만 명. 미국 성인 절반 이상이 팬을 자처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문화와 예술, 경제는 물론 정치권까지 들었다 놨다 하는 그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슈퍼 화요일 경선일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선 관련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스위프트는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 바란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고 독려했습니다. 다만 이목이 쏠렸던 후보 지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메시지는 간명하고 초당적이었으며 어떤 지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 자체만으로 마가 등을 비롯한 트럼프 진영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는 일찌감치 테네시주의 유권자로 등록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프트는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당선에 힘을 보탠 탓에 친트럼프 진영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극성 지지층인 마가에서는 스위프트가 바이든을 당선시키기 위한 국방부 비밀 요원이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실제 공화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이를 믿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진영은 4년 전처럼
스위프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팬덤을 넘어서 사회적 현상이 되어버린 스위프트 신드롬이 미 대선판까지 흔들고 있는 가운데 슈퍼 화요일을 맞아 내놓은 그녀의 첫 정치적 메시지가 향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15개 주에서 대선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대규모 접속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AP통신 등은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등이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2시간가량 접속 중단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 화요일 투표를 방해하려는 구체적인 위협을 확인하진 못했다면서도 서비스 중단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 강세가 이어지면서 2년 4개월 전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기술주들이 약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아슬아슬하게 넘지 못했던 6만 9천 달러 선을 2년 4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기대감을 모았던 비트코인 ETF가 올해 초 승인된 이후 비트코인은 2월에만 40% 넘게 오르는 등 강세를 거듭했습니다. ETF 승인 이후 관련 상품에는 7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조 원이 쏠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Those ETFs have accumulated 4% of all the Bitcoin there is in the world just in 6 weeks. Just to put that in perspective, that's proportionally about twice the size of the gold ETFs. 여기에 채굴량이 절반으로 주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음 달에 오는 점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로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중 1,900만 개가 이미 채굴됐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는 만큼 변동성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번에도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 급락 분위기로 돌아서며 수천 달러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금 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온스당 2,100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주들의 악재가 이어진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아이폰의 중국 판매량이 크게 줄며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4위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에 애플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테슬라도 중국 출하량이 크게 준 데다 독일 공장까지 정전으로 일시 멈췄다는 소식이 이어지며 주가가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 주가도 각각 3%가량 떨어지며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의회 증언대에 섭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금리 인하 시점 등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힌트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제강제징용자 배상문제 해법을 발표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통큰 해법으로 한일 정상이 7번이나 회담을 하는 등 한일 관계는 복원됐지만 일본 측의 호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6일 정부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해법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줄 배상금을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측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결과 정상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하는 등 한일 관계가 개선됐고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호응 부족으로 불안 요소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당사자 15명 중 11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를 거부한 4명에 대해선 공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강제징용 사건 9건에서 피해자 52명이
추가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재단의 기금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재단이 확보한 기금은 포스코가 출연한 40억 원을 포함해 41억 6천여만 원. 이미 피해자에 지급했거나 공탁할 돈을 빼면 추가 승소자들에 대한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은 셈입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이 진전을 이루게 될 경우 일본도 이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재단에 대한 자발적 기여를 막지 않겠다고 했지만 아직 피고 기업이나 일본 기업의 기부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스스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부합한다. 우리 정부의 결단에도 일본 측이 여전히 나머지 물컵을 채울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강제동원 해법이 지속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번엔 통신심의와 관련된 추가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사뿐만 아니라 뉴스타파 등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심위 내용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를 상대로 통신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방심위가 심의에 나서기 한 달 전에 만든 가짜뉴스 신고센터엔 수상한 민원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류일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를 심의해달라며 민원을 사주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앞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심의를 열어 과징금을 매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 사주 의혹과 같은 내용입니다. 뉴스타파에 대해서 민원 청구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기존에는 인터넷 언론이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런데 류일임 위원장이 오고 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가짜뉴스 신고센터 개설 직후 나흘 동안 들어온 관련 민원만 25건. 이 가운데 명단에 이름이 올라온 80%는 류 위원장의 조카를 비롯해 과거 함께 일했던 언론사 동기와 그의 가족 등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10분 단위로 연달아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YTN은 방심위의 민원 청구 의혹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방심위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YTN과 MBC 등 방송사에 대한 민원 사주 의혹으로 권익위 신고에 이어 고발됐지만 2달 넘게 수사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법원은 방심위 야권 김유진 위원의 해촉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민원 사주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에 복귀한 김 위원은 방송심의 소위원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류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 불발됐습니다. 저는 위원회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회의 위법적인 상황과 심의의 절차적 하자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옥시천 위원님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만약 이번 주에 나오면은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소위 배정을 좀 조절할 거고 제가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 사주 의혹에 이어 야권 위원 해촉과 복귀를 놓고 내용을 겪으면서 방심위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던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현지 시각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로디치 변호사는 항소 이후로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각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 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식량을 비롯한 구호품을 공중을 통해 또 공급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각 5일 브리핑에서 석대 C-130 미군 수송기와 요르단 수송기들이 가자 지구에 즉석 식품 3만 6천 개 이상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제 협력국들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며 이미 밝혔듯이 해상을 통한 지원 통로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은 가자 지구 휴전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 중단과 가자 지구 철수 등 휴전 조건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함단 대변인은 카타르와 이집트 등의 중재안에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일 하늘은 다소 흐리지만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한낮 기온 11도, 광주 1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서울에선 하늘만 어둡겠지만 오늘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도에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분포한 모습인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는 충북과 남부 곳곳에도 약한 눈이나 비가 지나겠습니다. 이 비와 눈은 밤에 대부분 그쳤다가 내일 새벽부터 내일 곳곳에서 다시 시작되겠는데요. 이 강원 산간은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6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 비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높게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11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수도권에도 약한 비나 눈이 지나겠고요.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하권 꽃샘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